에서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등 지역에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심에도 중소규모 택지에 1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15%에서 7%로 축소됐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65원 오른 1,500원대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예적금 금리차를 이용한 금융상품 투자 광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세포 성분이 바뀐 사실을 이미 2년 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20일쯤 미국 현지 실사를 통해서 회사 측의 은폐 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또 부천 대장동에 5만 8천여 가구가 입주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모두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거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과 경기 등에서 모두 28곳의 신규 택지 예정지가 발표됐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고양시 창릉동입니다. 813만 제곱미터에 모두 3만 8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어 343만 제곱미터에 이 부천시 대장동에 2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지어질 계획입니다. 이 밖에 안산, 장산과 용인, 구성역 등을 포함해서 이 경기도에서만 모두 9곳 10만 가구 규모의 택지가 선정됐습니다. 이 서울 안에서는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구역과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 모두 1만 가구의 도시명 주택이 공급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수도권에 모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 2차 19만 가구에 이어서 나머지 입지가 오늘 발표된 건데요. 이 정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늘 발표된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즉시 지정하고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택지 계획뿐만 아니라 지하철 노선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교통 대책도 함께 나왔다고요? 네,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은평구 신사동의 세전역까지 갇힌 고양선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세전역에서는 여의도와 서울대를 지나는 서울 서부선이 또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고양 창릉지구에서 여의도까지 25분 만에 지하철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일산 백석동에서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km 자동차 전용 도로도 새로 놓이고 이 고양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도 4차로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 부천의 경우에는 김포공항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이어주는 간선 급행버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다음은 금융시장 소식 알아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다시 연고점을 찍으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김 기자. 코스피,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우리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예고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한때 2160선까지 내려가는 등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부터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3,389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1,943억 원, 외국인은 1,556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08% 떨어진 751.26의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코스닥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외환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또 연고점을 찍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0전 떨어진 1,169원 80전의 거래를 시작했지만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장중 한때 1,174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3일 기록한 연고점인 1,171원 80전을 웃도는 수치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중국이 이에 반발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우리 금융당국 대응은 당장 어떻습니까?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이 총재는 회의에서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재부각됐지만 현재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크게 불안해할 상황은 아닌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운전자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기름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490원입니다. 지난주 평균 가격은 1,460원이었는데요. 30원 오른 셈입니다. 경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 1,342원에서 1,366원으로 24원가량 올랐습니다. LPG 평균 가격도 846원으로 850원대에 다가섰습니다. 네, 또 전국 상황을 보면 특히 서울이 많이 올랐죠? 네. 서울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589원으로 1,600원대에 육박합니다. 경유 평균 가격은 1,46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00원 가까이 높습니다. LPG 평균 가격도 899원으로 9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름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뭡니까? 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15%에서 7%로 줄어든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씩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국제 유가가 치솟자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실시해 왔는데요. 당초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려 했지만 최근 기름값이 다시 오르자 인하폭은 줄이되 기간은 넉 달 연장키로 했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유류세 인하는 오는 9월에 원래대로 환원될 예정인데요.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급격한 가격 인상도 우려가 되는데 정부 측은 대책이 있습니까? 네, 정부는 석유 정제업자의 매점 매석이나 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가격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알뜰 주유소를 활성화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키로 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 통로였던 원화 결제 계좌 거래가 중단이 됐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이란선 원유 수입을 제재한 여파인데 우리 기업들의 이란 수출길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윤 기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 수출을 하면 원화로 결제를 했는데 이 수출 대금 결제 통로가 막히게 됐다는 거죠? 네,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로 비제재 품목의 수출길도 막히게 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일부 허용할 당시 인정해줬던 원화 결제 시스템까지 막았기 때문인데요. 원화 결제는 미국이 달러 거래를 막으면서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코트라 측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원화 결제 시스템 운영이 중단되면서 오늘부터 이를 이용한 수출입 교역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네, 이란에 수출을 하는 국내 기업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됩니까? 약 2,100여 곳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난해 이란 수출 규모는 약 2조 7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서 29위를 차지했는데요. 자동차 부품 등 중소 중견기업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들이 앞서 수출 기업들에게 안내 조치를 취한 만큼 대금을 못 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수출길 막힌 기업들 당장 좀 막막할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란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분위기가 완고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이란 수출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판로 확대 등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다음은 코오롱의 인보사 소식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인보사의 세포 성분 교체 사실을 최소 2년 전에 알았던 걸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일쯤 미국 현지 조사를 통해서 회사의 인지 시점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박 기자, 세포 성분이 바뀐 걸 최근에 알았다는 코오롱 측의 주장에 어떻게 보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 공시를 통해 성분 변경 사실을 2년 전인 2017년에 알았고 이를 코오롱 생명과학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3월 인보사 성분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 STR 검사를 했는데 연골 유래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세포인 것을 확인했고 생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검사는 인보사의 임상시약을 위탁 생산하던 론자가 진행했는데 인보사가 식약처의 시판 허가를 받은 2017년 7월보다 4개월 앞선 시점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측이 고의적으로 인보사 성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고 올해 3월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았다는 기존 주장과도 배치됩니다. 네, 식약처가 미국 현지 실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식약처는 성분 변경 논란에 이은 말 바꾸기 논란에 회사 측 입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포함됐다는 것은 인보사의 판매 허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다 이런 사실 또한 뒤늦게 알렸다는 점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오는 20일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 티슈진과 인보사 제조용 세포주 제조와 보관을 담당하는 현지 위탁 생산업체 등을 방문해 세포가 바뀌게 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 판매해서 약사법 위반죄와 사기죄, 또 공문서 위조죄 등의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 주식시장 개장 초부터 접속장애를 일으키면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김 기자, 트레이딩 시스템 접속 지연이 이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네, 개인 투자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홈 트레이딩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에셋대우의 이 트레이딩 시스템이 오늘 오전 9시 개장 초부터 10시 10분쯤까지 매수와 매도 주문 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약 1시간 10여 분 동안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이용자들의 시스템 화면에는 동시 접속 안내라는 제목과 함께 해당 고객의 아이디로 다른 단말기로 접속돼 현재 단말의 접속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창이 뜨기도 했는데요. 또 주식 매매를 원할 경우 콜센터로만 주문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콜센터 연결도 원활하지 않고 또 홈페이지에 별다른 공지도 띄우지 않아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매도를 걸어놓았지만 매도도 그리고 취소도 안 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문제는 해결된 상황인 건지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회사 측은 오전 10시 18분쯤 복구가 완료됐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접속 오류가 다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현재 원인 파악 중으로 해당 고객들에게 지점과 콜센터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주문 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 고객에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은 지난해 10월 8일에도 접속 장애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개 이상의 노조와 교섭을 진행 중인 회사가 협약이 마무리된 특정 노조에만 경력금을 지급한다면 과연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윤 기자, 회사 측이 협약이 체결됐다는 이유로 특정 노조에게만 경력금을 줬다. 이거 어느 회사 이야기입니까? 네, 대신증권 이야기인데요. 2014년 대신증권은 단체 교섭 과정에서 먼저 협약을 체결한 대신증권 노동조합원들에게 총 300만 원의 경력금을 지급했습니다. 교섭을 진행 중이던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는 부당하다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제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신증권 측은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경력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구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심과 2심에 이어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회사 측은 단체 협약이 체결이 되면 경력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대법원이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한 이유는 뭡니까? 네, 대법원은 사측이 경력금을 통해 노조의 단체 교섭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던 것으로 봤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 금전적 보상이 달라진다면 노조 입장에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는 사측의 단체 교섭 방해 의도로 행해진 부당 노동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신차를 앞세워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김 기자,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고요? 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8.2%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4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두 회사의 지난달 점유율은 3월에 비해 각각 0.4%포인트씩 늘었습니다. 현대차는 5만 7천여 대를 팔아 4.3%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기아차도 같은 기간 5만 1천여 대 판매로 3.9%까지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네, 판매 실적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뭡니까? 네, SUV 판매가 늘어난 덕분인데요. 현대차의 소형 SUV 코나는 한 달간 5,514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55%나 증가했습니다. 기아차의 대형 SUV 텔루라이드도 지난달 5,570대가 팔려 두 달 연속 판매량이 5,000대를 웃돌았습니다. 팰리세이드 등 신차 출시도 예정돼 있어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다만 미국 자동차 시장 전체 판매량이 줄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네, 미국에서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다른 해외 시장 소식은 어떻습니까? 네, 멕시코 시장은 기아차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지난달 시장 점유율 7.4%를 기록하며 일본의 토요타를 제치고 브랜드별 판매량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인도 시장은 사전 계약에 나선 현대차 SUV 베뉴가 첫날에만 2,000대 계약을 맺으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시장은 전체 자동차 수요가 줄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약화로 판매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요즘 베트남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베트남 관광을 가서 국내 은행의 현지 법인에 은행과 주식 계좌를 만들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인터넷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예적금 금리로 더 많은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실상은 광고와는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엄하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투자 관광을 설명하는 한 인터넷 광고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은행에 적금 계좌를 만들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계좌 개설 방법 등을 알려주는 컨설팅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가시면 이제 저희 직원분들께서 이제 은행 계좌 개설하고 다 해요. 주식 계좌 개설까지. 서포팅을 해주면은. 베트남에 있는 한국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4% 후반에서 6% 내외로 여건만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 관심을 보이는 내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입출금 계좌와 적금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로 돌아와 베트남 입출금 계좌에 송금한 뒤 이를 적금 계좌에 자동 이체시키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출금 계좌로 송금할 땐 연간 5만 불까지 가능하고 적금 계좌에 자동 이체할 땐 상품에 따라 제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적금 만기 땐 직접 현지 은행을 찾아 출금해야 하며 현금 5,000달러 미만으로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베트남 증시에 관심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겨냥해 현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컨설팅 업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금리차를 이용한 투자 관광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실속은 얼마나 있는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엄 기자.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서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국내은행 현지 법인의 적금 계좌를 만들면 수익이 높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취재해보니까 얼마나 높았습니까? 베트남이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5월 기준 국내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에서 3% 내외인데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현지 법인의 경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4% 후반에서 6% 내외입니다. 게다가 여건만 있으면 베트남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어 투자 관광에 혹하는 내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꽤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속은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차가 복잡하고 의외의 비용이 들어 배꼽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설령 베트남 국내은행 법인에 계좌를 만들어도 국내에 돌아와 베트남 적금 계좌에 송금을 하기 위해선 베트남 입출금 계좌에 연간 5만 달러 이하로 돈을 보내고 이를 베트남 동아인 적금 계좌로 자동 이체해야 하는데 이때마다 적자는 환전 수수료가 듭니다. 또 환율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돈을 바꿀 때마다 환차손을 볼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10%를 훨씬 웃돌던 과거에 비해 베트남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 환전 수수료나 환차손 등을 감안하면 투자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절차적으로 봐도 베트남에 있는 돈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네,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 돈을 찾기 위해선 적금 만기 때 베트남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또 베트남 동화로 출금한 이후 달러로 바꿔 국내에 현금으로 들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 금액이 5천 달러 미만으로 제한돼 사실상 큰 이익을 내더라도 국내에 돈을 들여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또 해외에 진출한 국내 증권사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 절차에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증권사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려면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매매 수수료가 붙습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 22%도 내야 하는데요. 이 돈이 아깝다고 아예 베트남 현지 증권사를 찾아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때 당국의 승인을 받은 국내 증권사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같은 투자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불투명해서 설령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베트남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뒤따르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엄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긴급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가 감염되면 100% 폐사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베트남 또 캄보디아 등에서 발병 사례가 보고돼서 우리 검역 당국이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 공급이 줄면서 국내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주사를 제외한 전체 상장사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해 기준 전체 직원 130명이 총 313억 7천만 원의 급여를 받아 직원 1명당 평균 급여가 2억 4,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위는 평균 1억 3,760만 원의 S-오일이었고 또 메리츠 종금이 1억 3,535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에 831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생산 가능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년보다 참여자 수가 33% 급증한 겁니다. 정부는 일부 성과가 저조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등 강도 높은 개편에 나설 예정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검은 화요일이라는 우려가 맞았던 걸까요? 국내 증시 양 지수 모두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175포인트, 코스닥도 0.69% 내림세 75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지금 인보사 파문으로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생명과학은 25%, 티슈진은 29%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락세입니다. 지금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또 올라오면서 지금 마이너스 2.25%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차는 오름세입니다.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8%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2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신차 텔루라이드 효과로 보이는데요. 기아차는 2% 오름세, 반면에 현대차는 1%대 내림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